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시골에서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서울 와서도 그 습관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손주 녀석 학예회도 보고 싶고 아들 얼굴도 보고 싶어서 새벽부터 마음이 설렜습니다. 짐을 꾸리면서도 손주 녀석 먹일 곶감이며 밤이며 이것저것 한가득 챙겼습니다. 아침 일찍 동네 이장님 차를 얻어 타고 터미널로 갔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8시가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유역까지만 가면 되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한다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버스만 타고 다녀서 지하철은 늘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영무원 아저씨한테 물어물어 지하철을 탔는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찾아 헤매느라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래도 아들 생각하면서 힘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수유역에 도착하니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갔습니다. 오랜만에 서울 와서 그런지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가방을 의자에 놓고 화장실에 다녀오려는데 그게 이런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겨우 5분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가방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제 지갑과 핸드폰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교통카드도 비상금으로 챙겨온 현금도 아들 연락처가 적힌 수첩도 모두 그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손주 먹이려고 챙겨온 곶감이며 밤도 다 그 가방 안에 있었는데 생각하니 더 서글퍼졌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영무원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어르신,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어떡하죠? 아들 집에도 가야 하는데. 혹시 아드님 연락처는 기억하시나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평소에는 늘 수첩에 적어두고 보던 전화번호라 외우지를 않았던 거예요. 다행히 아들 집 주소는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북구 수유동. 버스를 타고 가면 될 것 같았지만 교통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으니 난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영무원 아저씨께 물어보니 걸어가면 꽤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 길을 물어물어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1월의 찬바람은 뺨을 애듯 차가웠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아들 얼굴 보면 이런 고생쯤이야 웃으며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2번 길을 잃어 헤매기도 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고 허리는 아파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아들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반을 걸어 아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잠시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누구 찾아오셨어요? 아, 네. 제 아들 집에 가려고 하는데. 친절한 경비 아저씨가 아들 집을 물어보더니 인터폰을 걸어주셨습니다. 이제 곧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 달리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 연락도 없이. 그게, 민희야. 내가 수유역에서 가방을 잃어버려서. 무슨 가방을 잃어버리셨다고요? 지갑하고 핸드폰이 다 든 가방을.
어머님, 요즘 노인네들 사기치는 것도 많다면서요? 어떻게 믿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을 맞으며 2시간을 걸어왔는데 제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 덕수 어미가 맞다니까.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봐도 돼.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전 지금 나갈 일이 있어서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인터폰이 뚝 끊겼습니다. 추위에 떨며 아파트 현관 앞에서 서성이는데 지나가는 주민들의 눈길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안쓰러운 마음에 의자라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할머니, 추운데 경비실에서 좀 쉬고 계시지 그러세요. 하지만 아들이 올까봐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리는 후들거리고 허리는 아파왔지만 아들만 오면 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린 시간이 벌써 5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손수건으로 계속 눈물을 훔치면서도 아들만 오면 다 괜찮아질 거라는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저녁 9시가 되자 경비 아저씨가 또 다가오셨습니다. 할머니, 이러다 감기 걸리시겠어요. 아드님한테 제가 전화라도 한번 해볼까요? 그때였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수상한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경비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사기치는 노인들 많잖아요. 신원도 확인 안 된 분을. 말끝을 흐리며 며느리는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아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 노인분이 아까부터 계속 시어머니라고 하면서. 며느리가 먼저 아들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술에 취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아들의 눈동자는 초점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덕수야, 엄마야, 엄마. 여보, 이 시간에 경찰 부르면 동네 망신이에요. 수상한 노인이 자꾸 들어가겠다고 하면 경비실에 신고해야죠.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맞아. 경비실에 연락해야. 아들은 제 모습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 아픈 밤이 또 있었을까요? 결국 저는 그날 밤 찬 길거리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의 서울거리는 더욱 춥게 느껴졌습니다. 주차장 한켠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덕수가 학교 다닐 때 군고구마 장사하면서 끼니를 거르던 날들. 남편 없이 홀로 키우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추위에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찢어질 듯한 가슴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제 자정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거리에 버려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멍하니 거리를 걷다가 저 멀리 불이 환하게 켜진 분식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제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불빛을 따라 들어간 분식집은 늦은 시간임에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이 추운 날 웬일이세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주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 잠깐만 앉아있다 가면 안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여주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어디 가실 때라도 있으세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구석자리로 안내하더니 따뜻한 누룽지 백숙을 한 그릇 내왔습니다. 할머니,
일단 이거라도 드세요. 제가 오늘 손님들 드시고 남은 걸로 끓여놨어요. 허기진 배 때문인지 따뜻한 마음씨 때문인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민주라고 자신을 소개한 분식집 주인은 제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수유역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일부터 며느리에게 쫓겨난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다니. 민주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우리 가게 위층에서 주무세요. 마침 원룸이 하나 비어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날 밤 따뜻한 잠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가려는데 민주 씨가 말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실 때라도 있으세요?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혼자 하기엔 일이 좀 벅차거든요. 민주 씨의 제안에 처음엔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 처지에 이보다 더 감사한 제안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분식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릇 닦기와 설거지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평생 살림하며 음식을 해온 덕분에 금세 요리도 배웠습니다. 특히 제가 만든 김치와 동그랑땡은 손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 오늘도 동그랑땡 있어요? 할머니가 담그신 김치 정말 맛있어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주 씨는 제게 월급도 꼬박꼬박 주었습니다. 처음엔 받기 미안했지만 민주 씨가 워낙 고집을 부려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당연히 받으셔야죠. 손님들이 할머니 음식 먹으러 일부러 찾아오시는데.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분식집 위층 원룸은 어느새 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화분도 몇 개 사다 놓고 시장에서 산 작은 이불도 펴놓으니 그럴듯한 집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가게 청소를 하고 김치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학생들이 물밀듯이 들어와 떠들썩한 웃음소리로 가게를 채웠습니다. 저녁이면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하나둘 찾아와 술 한 잔과 함께 고단한 하루를 위로받았습니다. 민주 씨는 제게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지 더 잘해주려 애썼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좀 쉬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저에겐 위로가 되었습니다. 일하는 시간만큼은 아들 생각, 며느리 생각이 덜 났거든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원룸으로 올라와 누우면 그제야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창밖에 달을 보며 덕수를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아려왔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눈물이 쏟아지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루하루 새로운 일들을 배우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민주 씨는 제게 스마트폰 사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카톡도 하실 수 있죠? 제가 못 올 때는 카톡으로 연락드릴게요. 세상 물정 모르던 시골 할매가 이제는 카톡으로 손님 주문도 받고 배달 음식도 시킬 줄 알게 되었습니다. 분식집은 점점 더 손님이 늘어났고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집 근처이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분주한 점심시간이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오므라이스를 만들고 있었고 민주 씨는 홀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므라이스 하나 더요. 민주 씨의 외침에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주방 창구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덕수였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노트북 가방을 옆에 둔 채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프라이팬이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주 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잠시 주방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기 혹시 아드님 맞으세요? 민주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나가서 이야기해 볼까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할게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매만지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주 씨, 오므라이스 제가 만들게요. 덕수가 주문한 게 오므라이스라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예전에 덕수가 제일 좋아하던 메뉴였거든요. 달걀을 풀어 프라이팬에 붓고 밥을 넣어 볶았습니다. 케첩으로 맛을 내고 달걀로 감싸는 순간까지 마치 옛날 덕수의 도시락을 싸던 것처럼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케첩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덕수야. 떨리는 마음으로 오므라이스를 들고 홀로 나갔습니다. 손님, 오므라이스 나왔습니다. 덕수는 노트북을 보느라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러다 오므라이스 위에 쓰인 글씨를 보는 순간 덕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세요? 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 계신다고 아내가 그러더니 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에 정말 어머니가 오셨던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덕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주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에 할머니가 우리 가게에 오셨어요. 추운 겨울밤에 갈 곳이 없다고 하셔서. 덕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시골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덕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요. 여기서 그러면 안 돼요. 아니에요. 전 이럴 자격도 없어요. 그날 밤에 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덕수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이 순간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민주 씨가 우리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덕수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내내 덕수의 어깨는 계속 떨렸습니다. 그날 덕수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유역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일부터 며느리가 저를 의심하고 내쫓은 일, 그리고 그날 밤 술에 취해 자신이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던 일까지 덕수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덕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가 그동안 어디 계셨는지 알아? 어머님이요? 시골에 계시잖아요. 왜요? 시골이라고? 당신이 그날 밤에 어머니를 쫓아냈다면서? 우리 어머니를 한겨울 밤에...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제 어머님을 쫓아냈다고 그래요?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어머니 뵙고 왔어. 분식집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 우리 집 근처 분식집에서. 뭐라고요? 아니 그럼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거짓말하시는 거라고요. 당신도 그날 밤 있었잖아요. 수상한 노인이라고 내가 그랬을 때 당신도 동의했잖아요. 난 그날 취해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
근데 당신은 어머니인 걸 알면서도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날 누가 먼저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당신이잖아요. 술에 취해서 기억도 못하면서 이제 와서 나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당신 어머님이 거짓말하시는 거라고요. 그날 경비 아저씨도 수상하다고 했잖아요. 경비 아저씨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겠지. 어머니가 거짓말할 뿐이 아니야. 당신이 그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데. 아,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럼 내가 왜 어머님을 쫓아냈겠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당신은 늘 이래요. 무조건 어머님 편만 들고 내 말은 하나도 안 믿고 당신이 그날 술에 취해서 기억도 못하는 걸 가지고 나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거짓말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요즘 노인분들 치매도 오시고. 입 닥쳐.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 당신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 추운 겨울날 길거리를 떠돌아다니셨다니. 내가 이런 사람하고 살았다니. 네, 좋아요. 그렇게 어머님이 좋으시면 어머님하고 살아요. 내가 그동안 당신 뒷바라지한 거, 시댁일도 도맡아 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거 다 물거품이네요. 전부 내 잘못이고 어머님만 착하시고. 누가 봐도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그날 술에 취해서 어머님도 못 알아보고.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책임을 묻겠다고요? 당신 정말 뻔뻔하다.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분식집에서 남의 가게 설거지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용서해? 설거지요? 아니, 그럼 어머님이 거기서 왜 일하세요? 시골 가셨다면서요?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당신 어머님이 돈이 필요하셔서 거기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당신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더는 못 참겠어. 당장 이혼하자. 이런 사람하고는 더는 못 살겠어. 아니, 이게 무슨. 당신이 술 마시고 기억도 못하는 걸 가지고 이혼을 하자고요? 당신이 얼마나 많이 술을 마셨는지 그날 기억나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서. 그만해. 더는 당신 변명 듣기 싫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사람하고는 이제 끝이야. 덕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는 두 사람의 고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여보, 어제 우리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차분히 얘기 좀 해볼까요? 그래, 얘기해보자.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내쫓은 이유부터 말해봐.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아직도 그 말을 해요? 내가 몇 번을 말해요? 그날 당신도 있었고 경비 아저씨도 계셨잖아요. 다들 수상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요새 노인분들 4층에서 사기치는 일도 많고 해서 내가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조심스러워서 한겨울에 밖으로 내쫓았다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해보지 그랬어? 당신 진짜 양심이 있는 거야? 어제 봤어.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당신도 참. 어머님 고생하신 거 알면서 왜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셨냐고 물어보시는 건 안 해요? 나도 당황스러웠다고요. 그리고 당신 그날 술에 취해서 제대로 못 봤잖아요. 내가 술 취했던 게 당신 잘못을 덮어주는 이유가 돼? 당신은 멀쩡했잖아. 우리 어머니를 알아보고도 그렇게 했다며? 난 정말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러면 당신은요? 매일 술에 취해서 들어오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어머님 일도 그렇고 내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입장? 무슨 입장? 시어머니를 길거리로 내쫓은 사람의 입장을 내가 왜 생각해야 돼?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그동안 못되게 굴었다면서? 어머니가 다 말씀하시더라. 아, 정말. 그럼 당신은 어머님 말씀만 듣고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시댁 일에 얼마나 신경 썼는지. 이런 다툼은 며칠째 계속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화해하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잘못한 것도 있다고?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분식집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내가 이런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렇게 나가겠다고 하시면서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나도 이제 지쳤어요. 당신은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으면서. 내가 나가야지. 당신같이 악독한 며느리 둔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살아야지. 이혼하자. 네. 이혼이요? 당신 미쳤어요? 그날 일 때문에 이혼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날 일뿐이야?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지 이제 다 알아. 당신같이 악심든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아. 당신 정말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당신 뒷바라지를 왜 했는지 참. 뒷바라지?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할 말이야 그게? 내일 당장 이혼 서류 가지고 올 거야.
여보, 제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나도 잘못했어요. 그날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우리 어머니 가슴에 대못 박은 걸 어떻게 해? 내일 이혼 서류 보자. 변호사랑도 상담했어. 당신이 진짜 이럴 거예요? 그래, 이혼하자고요. 당신같이 이기적인 남자랑은 나도 더는 못 살겠어요. 결국 일주일 후 덕수는 이혼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여기 이혼 합의서야. 당신이 잘못한 거 인정하고 서명해. 뭐라고요? 내가 왜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하는데요? 당신도 그날 있었잖아요. 계속 그 말만 할 거야? 우리 어머니를 길거리로 내쫓은 건 당신이야. 내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사람하고는 더는 못 살아. 그래요, 이혼하죠. 나도 이제 지쳤어요. 덕수는 이혼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10년 결혼 생활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분식집은 점점 더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옛날 도시락을 재현한 메뉴들은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군고구마 장사할 때 쓰던 비법을 살려 만든 간식거리들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덕수 도시락 싸던 일, 군고구마 장사하며 끼니 걱정하던 일.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억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맛을 기억하는 손님들이 찾아와 감사하다고 할 때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주는 제게 더할 나위 없는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덕수도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제법 솜씨 좋은 요리사가 되어 바쁠 때면 혼자서도 주방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주가 덕수를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 김치찌개 맛내는 법, 야채 손질하는 법까지. 민주는 덕수를 가르치면서도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고 덕수는 열심히 배우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주방에서 서로 어깨를 부딪히면 멋쩍게 웃고 맛을 보여주겠다며 숟가락을 권하는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덕수가 실수로 그릇을 깼을 때도 민주는 괜찮다며 웃어넘기고 민주가 바빠할 때면 덕수가 먼저 나서서 도왔습니다. 어느 날은 둘이 장을 보러 갔다가 늦게 돌아왔는데 장보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덕수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술도 끊었고 예전의 우울한 표정도 사라졌습니다. 민주 역시 전과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을 하고 나오더니 머리도 예쁘게 염색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둘은 제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주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덕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민주를 만나 어떻게 변화했는지 모두 지켜봤기에 더욱 기뻤습니다. 게다가 민주는 덕수의 과거도 저의 존재도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분식집 단골들이 하객으로 와서 축하해 주었고 동네 어르신들은 덕수와 민주에게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분식집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닌 추억을 파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 사람들도 일부러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세월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며느리에게 쫓겨나던 그날 밤의 아픔이 이렇게 큰 축복으로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덕수는 이제 행복한 남편이자 자상한 아들이 되었고 민주는 며느리 이상의 딸이 되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날 밤 일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날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완벽해질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제 이름은 양기태입니다. 올해로 66이 되었지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추석 때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과 고속도로 뉴스를 보여주고 있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제겐 함께 명절을 보낼 가족이 없었거든요.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동아들 경구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경구에게 전화를 걸어 추석 계획을 물어보았습니다. 경구야, 이번 추석에는 집에 오니?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에도 일이 너무 바빠서요. 경구의 대답에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일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건강 잘 챙기고.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더욱 적막해 보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심했습니다. 경구를 보러 가기로 한 거죠. 아들이 바쁘다면 제가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서울행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경구가 얼마나 놀랄까? 반가워할까? 이 시간의 여정 끝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경구의 아파트 앞에 서서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구의 놀란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경구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추석인데 혼자 있기 싫어서 왔다. 하루만 있다 갈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제 말에 경구와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제 추석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방문이 제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지. 경구의 집에 들어서자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경구와 며느리는 분주히 움직이며 저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 짐이 무거우셨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경구가 제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차 한 잔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 분위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며느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여기 차 드세요. 오시는 길 힘드셨죠? 고맙다. 괜찮아. 이 정도 거리는 문제 없어. 며느리의 표정에서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저 아버님, 갑자기 오셔서 좀 당황스러워요. 집안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경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오신다고 연락도 없으셨네요. 너희들 바쁜 걸 알아서 그랬다. 방해될까봐. 경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일한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의 집에 와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루만 있다 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 경구와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편하게 쉬세요. 저희는 일 좀 처리하고 올게요. 그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온 걸까? 아들에게 부담을 준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방문이 우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할 줄은. 시간이 흘러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구와 며느리는 각자의 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녁 먹으러 가시죠. 경구가 말했습니다. 저는 기대에 차서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정말 즐거울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경구와 며느리는 각자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먼저 드세요. 저희는 좀 이따 먹을게요. 경구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같이 먹는 게 좋지 않겠니? 죄송해요. 아버지, 잠깐 중요한 메일을 확인해야 해서요. 저는 한숨을 삼키며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죠. 밥상에서는 대화를 나누며 먹어야 한다. 그 말씀을 꺼내려다 관두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구야, 너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이 함께 갔던 바닷가 여행 기억나니? 경구는 고개를 들어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 네, 기억나요. 그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죠.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고기를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 하지만 가끔은 괜찮지 않을까? 매일의 식습관이 중요해요. 채소를 더 드세요.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 날카로웠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들은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야 경구와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경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맛있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쓴맛이 가득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며느리가 만류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두세요. 식기세척기에 넣을 거예요. 저는 할 일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도와야지. 괜찮아요. 쉬세요. 며느리의 말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려 했지만 경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제 각자 일할 게 있어서요. 편하게 쉬세요. 그렇게 말하고 경구와 며느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또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집에 있는 게 나았을까? 그때 처음으로 이 방문이 실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제 이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든 견뎌내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구가 저를 좁은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주무세요. 침대는 없지만 요는 깔아뒀어요. 방을 둘러보니 책상과 책장이 가득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얇은 요가 깔려 있었죠. 여기서 자라고? 거실 소파에서 자도 괜찮은데. 제 말에 경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여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거실에서 주무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경구의 말에 저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서니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책장 사이로 간신히 누울 자리가 있었죠. 괜찮다. 하루 자고 가는 거니까. 제 말에 경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이만 자러 갈게요. 경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자거라. 경구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방은 더욱 좁아 보였습니다. 요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집 냄새, 아들 냄새가 나는 줄 알았는데 그저 먼지 냄새만 났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딱딱한 바닥, 낯선 공간, 그리고 마음속 불편함이 잠을 방해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거실을 더듬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균형을 잡으려다 옆에 있던 장식장을 건드렸고 그 위에 있던 꽃병이 떨어져 깨지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집안이 밝아졌습니다. 경구와 며느리가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화장실에 가려다 그만 꽃병을 깨뜨렸구나.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조심하셨어야죠. 그 꽃병은 제가 아끼던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구가 얼른 나서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사고는 누구나 날 수 있어요. 제가 치울 테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경구가 깨진 꽃병을 치우는 동안 저는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돌아와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감았는데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피로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방을 나섰는데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주변을 살폈는데 어젯밤 꽃병이 깨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가족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된장국을 끓여볼까? 예전에 경구가 좋아하던 된장국이 떠올랐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니 냄비와 재료들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것저것 뒤적여 겨우 재료를 찾아냈습니다. 정성껏 된장국을 끓이고 있을 때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뭐 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된장국을 좀 끓이고 있어. 된장국이요?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경구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건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아침에 주로 샐러드를 먹어요. 그런 거 안 먹어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쓸모없게 된 것 같았죠. 아, 그렇구나. 미안하구나. 내가 몰랐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제가 준비할게요. 아버님은 그냥 앉아 계세요. 저는 할 말을 잃은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샐러드와 토스트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경구도 잠시 후 나왔는데
그는 제가 끓인 된장국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거 드시기 힘드시죠? 죄송해요. 저희가 건강식을 즐겨 먹어서. 경구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나도 건강해야지.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가득 찼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경구와 며느리는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저는 샐러드를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된장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며느리가 또다시 만류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두세요. 식기세척기에 넣을 거예요. 저는 또다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경구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회사에 가봐야 해요. 집에서 편하게 쉬고 계세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제 말에 경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도 곧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나가봐야 해요. 집에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제 질문에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 네. TV도 보시고 책도 읽으시면 돼요. 냉장고에 간식도 있으니 드세요. 그렇게 저는 또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넓은 집 안에 홀로 앉아 있으니 더욱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TV를 켰지만 재미가 없었고 책장의 책들은 너무 어려워 보였습니다. 결국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의 바쁜 거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바쁜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걸까? 점심시간이 되어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뭘 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워 보였죠. 결국 아침에 먹다 남은 샐러드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경구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루 어떠셨어요? 그래. 괜찮았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외롭고 불편했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경구는 피곤한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경구야. 회사 일은 어떠니? 괜찮아요. 아버지, 그냥 평소와 다름없어요. 경구의 대답은 짧았고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도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할게요. 저는 도움을 주고 싶어 주방으로 따라갔습니다. 내가 뭐 도와줄 일 없니?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좀 도와줄게. 채소 같은 거 씻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채소는 특별한 방법으로 세척해야 해요. 농약 때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농약? 내가 평생 먹어온 채소인데 뭐가 문제라도 있나? 그때 경구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상황을 설명했고 경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해요. 채소 세척도 중요하고 음식도 가능한 건강식으로.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경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요즘은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간 주방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경구와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제가 화를 낸 것에 당황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좀 과민했구나. 제 사과에 경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너무 간섭했나 봐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녁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구야, 나 이제 가볼게. 경구와 며느리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벌써요? 아버지, 하루 더 계시다 가세요. 경구가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곳에 더 있을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줄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집에 가봐야겠어. 단호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옷을 꺼내 가방에 넣으면서 이번 방문을 되새겼습니다. 가방에 옷을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왔어. 오지 말걸.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집을 나설 때의 기대와 설렘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후회만 가득했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방을 나서니 경구와 며느리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미안함과 당혹스러움이 읽혔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일 아침 일찍 가셔도 되잖아요. 경구가 다시 한번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이 어색한 상황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너희 생활에 방해될 것 같아. 난 그냥 갈게. 현관으로 향하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 집에 제자리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경구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버스 타는 곳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됐다. 나 혼자 갈 수 있어. 아들의 호의를 거절하는 제 마음도 아팠지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쌀쌀했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뒤돌아보니 경구와 며느리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럼 잘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아들의 미안해하는 눈빛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 걸까? 답을 찾기 힘든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둑어둑해진 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문득 아내와 함께 별을 보며 걸었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밝아 보였는데 버스가 도착하고 올라탔습니다. 요금을 내고 자리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짝이는 네온 사인과 고층 빌딩들,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주변 풍경이 단조로워졌습니다. 어둠 속에 가로등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홀로 걸어온 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았습니다. 경구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연락 주세요. 읽고 나서도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뭘 해야 하나? 텅 빈 집에 혼자 돌아가 무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소엔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저만 홀로 깨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과연 좋은 아버지였을까? 경구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줬어야 했나? 후회와 자책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긴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버스는 어둠을 가르며 달렸고 저는 그 안에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냉랭한 공기가 절 맞이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라고는 김치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된장찌개나 끓여 먹어볼까? 찬장에서 된장을 꺼내고 냄비에 물을 붓습니다. 불을 켜고 된장을 풀어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경구 어릴 때 자주 해 먹였는데 양파를 썰다 말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경구가 어렸을 때 아내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된장찌개를 먹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두부를 넣고 팔팔 끓이다 보니 어느새 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밥을 말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뜨거워.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사실 뜨거운 건 국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겁게 아려왔습니다. 밥그릇을 들고 TV 앞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TV를 켰지만 소리만 들릴 뿐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경군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구식인가?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 걸까? 숟가락질을 하면서도 계속 이런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문득 경구 내외가 먹던 샐러드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정말 맛있나? 제 입맛에는 도저히 맞지 않았지만 그들에겐 그게 일상인 모양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배는 불렀지만 마음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경구의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끊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텅 빈 집안을 채우는 TV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은 뭘 하며 보내지? 이제 와서야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주방으로 가 그릇을 씻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시 가볼까? 아니야. 가봤자 또 그럴 거야. 씻은 그릇을 정리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달력을 보니 내일 동네 친구들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가서 이야기나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정자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이 벌써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어이, 기태야, 오랜만이다. 김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잘 있었나? 자리에 앉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 서울 다녀왔다면서? 어땠어? 박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왔지. 아들 보고 왔으면 좋았겠네. 이 씨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글쎄, 좋았는지 모르겠어. 친구들의 표정이 궁금해졌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김 씨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보니까 말이야. 내가 낯설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 내외가 사는 모습이 너무 달라.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 친구들은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지난번에 딸네 갔다 왔는데. 말이야, 어땠는데?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들 바빠. 손주들은 학원 다니느라 볼 새도 없고. 박 씨가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씨가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따라가기 힘들지. 그래도 자식들이니까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닐까? 김 씨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해는 하지. 근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제 말에 모두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기태야, 넌 아들이라도 보고 왔잖아. 난 연락도 잘 안 돼.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위안이 되네. 우리가 늙었다고 자식들이 무시하는 건 아닐 거야. 그저 살기 바쁜 거지. 이 씨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도 젊었을 때는 바빴잖아. 김 씨의 말에 옛 생각이 났습니다. 기태야,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게 편해. 박 씨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네. 고마워. 친구들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이렇게 털어놓으니 좋았습니다. 자, 이제 바둑 한 판 둘까? 김 씨의 제안에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둑을 두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 친구들과의 대화 덕분에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방향이 잡힌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경구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경구요. 경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저번에 갑자기 가셔서 좀 걱정되어서요. 잘 가셨어요? 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걱정해주는 아들이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나? 그래. 잘 도착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구도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경구야, 사실 나 할 말이 있어.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내가 갑자기 찾아가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잘 못해서.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야. 너희 생활에 방해가 됐지.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경구야, 들어봐. 나도 이제 알겠다.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너희 세대는 너희 방식대로 살아야 해.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 아버지, 나도 이제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는 너희 생활에 방해되지 않게 할 거야. 연락도 최소한으로 하자. 경구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오해하지 마라. 내가 너를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깊은 숨을 내쉬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바쁘게 살아야 하고 나도 내 삶이 있어.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의 삶을 살자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경구가 말을 못 잇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다. 너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 결정이야. 제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나도 앞으로 바쁘게 살 거야. 동네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취미도 가져볼 생각이야. 그래도 아버지, 가끔은 연락드려도 되죠? 경구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너무 자주는 말고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자.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잠시 의문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 서로에게 좋은 거야.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텃밭에 나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점심때 동네 정자에 들렀습니다.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활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문화센터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컴퓨터 강좌가 있다고 해서 등록해 볼 생각입니다. 나이 들어 배우기 힘들겠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지. 잠자리에 들며 오늘 하루를 되새겼습니다. 경구와의 통화, 텃밭 가꾸기, 친구들과의 시간, 그리고 새로운 도전. 비록 가족과 멀어진 것 같아 마음 한편이 아프지만 이것도 나름의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걸까?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오랜만에 내일이 기대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서울 방문은 실수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덕분에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비록 아들과는 거리가 생겼지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경구와도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제 일상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컴퓨터 강좌를 들으며 컴퓨터도 꽤 다룰 줄 알게 되었고 텃밭 가꾸기는 이제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채소들에게 물을 주고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가끔은 수확한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며 소소한 기쁨을 느낍니다. 동네 친구들과의 만남도 더 자주 가집니다. 바둑 두는 실력이 늘어 이제는 가끔 이기기도 합니다.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경구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합니다. 서로의 근황을 간단히 묻고 답하는 정도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편안한 대화가 오갑니다. 어느 날 경구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잠깐 뵈러 갈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지만 담담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오너라. 경구가 오기로 한 날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간단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경구가 도착했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왔니?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경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제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생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경구도 제 변화에 놀란 듯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컴퓨터도 배우신다고요? 그래, 늙어서 배우기 쉽지는 않지만 재미있더라. 경구의 눈에 존경의 빛이 어렸습니다. 헤어질 때 경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제 마음에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경구가 떠난 후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니 오히려 마음이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지.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우리 아들 잘 크지 않았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후회 없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구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인생은 참 묘한 거야.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며 내일의 텃밭 가꾸기를 계획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텃밭으로 향합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텃밭에 도착하니 채소들이 반갑게 저를 맞이합니다. 상추, 토마토, 가지 모두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생각합니다. 이 채소들처럼 나도 조금씩 자라고 있구나. 이제는 압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푸른 하늘에 뭉게구름이 떠가는 모습이 평화롭습니다. 문득 경구 생각이 납니다. 다음에 오면 이 채소로 반찬을 해줘야겠다. 오늘도 저는 제 인생의 정원사입니다. 채소를 가꾸듯 제 삶도 정성껏 가꿉니다.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과정을 즐깁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텃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웃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예전에는 외로움을 느꼈는데 이제는 동네 전체가 제 가족 같습니다. 집에 도착해 씻고 난 후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오늘 배울 새로운 기능에 대해 생각하니 설렘이 듭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들며 오늘 하루를 되새깁니다.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하며 눈을 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삶의 의미입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주변과 소통하는 것. 인생의 황혼기가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느낍니다. 저는 올해 77세 김연복입니다. 지금 제 회사는 직원만 78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3천억을 돌파했고 전국에 진행 중인 건설 현장만 23곳입니다. 제 개인 재산으로는 현금만 30억이 넘고 강남 일대 빌딩 3채와 제주도 리조트까지 합치면 300억대 자산가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자수성가 기업인이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에는 모 경제지에서 이 시대의 산업역군이란 특집 기사도 실었습니다. 철민이는 제가 평생 모은 이 재산을 물려받을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며느리는 벌써부터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 같더군요. 손자들은 제 카드로 명품을 사고 외제차를 굴리는 것이 자랑스러운 모양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47년 저는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초가집 한켠에서 보리죽으로 끼니를 때우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보따리 장사를 하셨습니다. 장날이면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인근 장터를 다니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머니의 지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10원짜리 연필을 사지 못해 뭉툭해진 연필을 반으로 잘라 쓰던 때도 있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겨울 어머니마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보가, 너는 꼭 성공할 거야.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저는 그날로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주머니 속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주신 1,000원이 전부였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었지만 단 하나 어머니와의 약속은 지켜야 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처음 한 일은 건설 현장의 막노동이었습니다. 영하 10도의 한파 속에서도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현장에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때 만난 이현수 반장님은 제 인생의 첫 은인이셨습니다. 젊은이, 일 잘하네. 다른 사람들은 벌써 3명이나 도망갔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장님. 우리 현장에서 계속 일해볼래? 내가 기술도 가르쳐 줄게. 그렇게 저는 건설 현장의 막내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독학했습니다. 반장님께 빌린 건축 관련 책은 닳도록 읽었고 현장에서 배운 기술들을 꼼꼼히 수첩에 적었습니다. 월급의 절반은 저축하고 나머지로 야간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25이 되던 해 드디어 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은 저 혼자뿐인 자재납품 업체였습니다. 첫 거래처는 제가 막노동을 했던 현장의 이현수 반장님이었습니다. 연보가, 너가 이렇게 클 줄 알았다. 앞으로 우리 현장 자재는 너가 다 맡아라. 반장님,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반장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형이라고 불러. 넌 이제 사장님이잖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현장을 뛰어다녔고 거래처 하나하나 발로 뛰어 만들었습니다. 자재납품 업체에서 시작해 하청업체가 되었고 마침내 제 이름을 건 건설회사를 세웠습니다. 결혼은 35이 되어서야 했습니다. 아내는 제 회사 경리였던 사람입니다. 첫눈에 반한 것은 그녀의 단정한 몸가짐과 성실한 일처리였습니다. 아들 철민이 태어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성공했다고 느꼈습니다. 그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을 줄은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30년 지기인 장동수 사장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해 들어 3번째로 떠나보내는 친구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갑자기 장 사장의 자녀들이 유산을 놓고 고성이 오가는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는 뭐 했는데? 난 회사 일 도와드린다고 10년을 바쳤어. 왜 다 거짓말이야? 난 아빠 간병한다고 3년을 했어. 내가 제일 힘들었다고. 그들의 눈에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은 없고 오직 재산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장 사장의 관 앞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달빛을 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저의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철민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며느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손자들의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제 아들 철민이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효자였습니다. 매주 어김없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고 항상 저의 의견을 존중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건강해 보이세요. 어머님, 이번에 제주도 가실 때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는 완벽한 아들이었습니다. 임원회의 때마다 저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라는 말을 결정사항에 항상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우연히 제 책상 위에 잘못 올려진 서류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회사 자금 70억 원이 불분명한 계좌로 이체된 내역서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계좌 명의자가 김철민이었습니다. 박 부장, 이 계좌 내역 좀 자세히 조사해보게. 믿었던 아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철민이는 지난 3개월 동안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강남 청담동의 빌딩을 매입했던 것입니다. 회장님, 김철민 전무가 청담동 빌딩을 개인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 정영숙의 사치 습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선물로 준 카드를 들고 백화점을 누볐습니다. 한 달 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강남의 상류층 사모임에서는 시아버지 자랑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돈 쓰는 걸 전혀 간섭하지 않으세요. 이번에 새로 산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봬요. 얼마 전 우연히 들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30년 지기인 최 사장이 들려준 소식이었습니다. 연복이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며느리가 강남 노름판에서 자주 목격된다더군. 뭐라고요? 소문으로는 벌써 수십억의 빚을 졌다는데. 아들은 회사 돈을 빼돌리고 며느리는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손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2살 큰 손자는 제 카드로 2억짜리 수입차를 샀습니다. 20살 작은 손자는 유학 간다며 받은 돈으로 명품을 사 모았습니다. 학교는 제대로 나가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할아버지, 이번에 새로 나온 차가 너무 멋있어요. 제 생일 선물로 어떠세요? 할아버지, 친구들이 다 외제차 타는데 저만 이러고 다닐 순 없잖아요. 내 피와 살을 나눈 가족들이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제는 회사 여직원의 한숨 섞인 말이 들려왔습니다. 전무님 아들이 또 카드 결제하러 왔어요. 이번엔 5천만 원이래요. 프레지던트 라운지에서 술 마시고 막무가내로 결제했다던데. 가족들의 민낯은 생각보다 더 추악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그들의 사치와 허영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너그러웠던 걸까요? 제 욕심이 그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이대로 두면 제가 일군 회사도 재산도 모두 물거품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치매 연기를 떠올린 것이 그들의 본성을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능력해진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제 곧 시작될 제 인생 최대의 모험. 저는 먼저 믿을 만한 의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20년 넘게 제 주치의였던 정형외과 박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박 원장, 나 좀 봐주게. 회장님,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십니까? 요즘 이상하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박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신경과 전문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대학병원 김민우 교수님이신데 제가 미리 연락드려 놓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김민우 교수는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MRI 촬영부터 인지능력 검사까지 좋기 3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동년배분들보다 내 상태가 훨씬 건강하십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왕 시작할 거면 제대로 해보자. 교수님, 혹시 치매 환자분들은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네. 초기에는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감정 기복 등이 나타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치매 관련 서적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치매에 의해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 노인성 치매, 완벽 가이드. 일주일 동안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치매 환자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의 말투, 행동, 표정까지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드디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타겟은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오전 10시 임원회에 있으십니다. 그래. 내가 알고 있었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었나? 미안하다. 평소 1분 1초도 어긴 적 없는 제가 회의에 30분이나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착각했네요. 임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다음은 서류 정리였습니다. 평생 서류를 한 번도 잃어본 적 없는 제가 중요 계약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아버님, 그 서류 내일까지 필요한데요. 어디 뒀더라? 결국 서류는 제 차 트렁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넣어둔 것이었죠. 가장 큰 반응을 이끌어낸 것은 이름 착각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해온 최봉원 이사를. 이봉원 이사, 이리 좀 와보게. 회장님, 저는 최봉원입니다. 뭐라고? 미안하네. 요즘 자꾸 이름을 헷갈리네. 최봉원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젓가락과 숟가락을 바꿔들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젓가락인데요. 그렇구나. 억지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끔은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척도 했습니다. 어디였더라? 화장실이 어디였지? 비서가 달려와 안내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저는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출근했습니다. 회장님,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십니까? 더운데 왜 이러고 계세요? 이상하네. 아침에 나올 때 눈이 왔는데.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은 일부러 구두랑 운동화는 짝짝으로 신고 왔습니다. 회장님, 신발이. 신발 이쁘다고? 1시간이 지나도록 저는 그대로 사무실을 활보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비서가 새 구두를 사왔습니다. 저는 더욱 과감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회장님. 내일이 어머니 제삿날인데. 아니, 그제가 제삿날이었나? 실제 제 어머니 기일은 4월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구내식당에서 연기했습니다. 밥을 국에 말아 손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김치가 왜 이리 짜나? 늘 먹던 게 아닌데. 옆자리의 임원들은 말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수저를 다 씻어놓고도 한참을 찾았습니다. 누가 내 숟가락 가져갔어?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많이 위험하신 것 같아. 설마 치매는 아니시겠죠? 전에는 절대 이러시지 않았는데. 제 연기는 점점 더 완벽해져 갔습니다. 제가 보인 치매 증상이 한 달 만에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마치 태풍이 몰아치듯 소문은 빠르게 번졌고 그 여파는 제 가족들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그들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철민이었습니다. 평소 내 앞에서 꼿꼿하던 그의 허리가 어느새 바로 펴졌고 공손하던 말투는 명령조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철민이가 갑자기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신과 병원 입원 안내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알아봤습니다. VIP 병동이 비어있다고 하네요. 뭐라고? 치매 초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일이라도 입원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의 아들이 멀쩡한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평생 일궈온 회사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며느리의 행동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제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제 지갑과 통장, 도장을 담으려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부터 제가 재산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헷갈리시잖아요.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제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리려 했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손자들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귀도 잘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요양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봐? 심지어 제가 거실을 지나갈 때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시겠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손자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사에서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철민은 이제 저의 결정권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30년간 거래해온 협력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아버님은 편히 쉬세요. 중요한 입찰건에서는 제 의견은 아예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반대했던 재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뛰어들었고 회사 돈을 마구잡이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버님께 보고드리는 건 예의상입니다. 임원들 앞에서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결제 순서도 무시한 채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이런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명예회장직에 계시면서 편히 쉬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실질적인 경영을 맡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한 달 만에 제 가족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치매 환자인 척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들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제 복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30년 지기인 최 변호사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가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함께 해온 친구이자 조언자였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지만 제 사정을 듣자마자 모든 일을 제쳐두고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연보가, 내가 경제범죄 전담 특별수사팀 출신 형사를 알고 있다. 비리 조사는 그 사람이 전문이야.
동시에 박 회계사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 회사의 회계를 20년 넘게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을. 회장님, 지난 5년간의 회계 자료를 전수조사해봤습니다. 박 회계사가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간 철민이가 횡령한 금액이 무려 100억에 달했습니다. 수법도 교묘했습니다. 공사 단가를 부풀리고 가짜 하청업체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심지어 직원들 수당이나 복리후생비까지 축소해서 착복했더군요. 여기 보시면 청담동 A건설이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있습니다. 이 회사 대표가 전무님 대학 동창이더군요.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철민이는 20억 규모의 비자금을 따로 조성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위안화와 달러로 받고 해외 계좌에 숨겨둔 자금이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에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뒀더군요. 자금 추적이 쉽지 않게 설계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고용한 전직 특수부 형사의 조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님이 강남 노름판에서 큰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유명 호텔 지하에 있는 곳에서 며느리는 수십억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빚의 규모는 이미 30억 원을 넘어섰고 뒷세계의 빚쟁이들이 그녀의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조폭까지 연루됐다고 합니다. 이자가 한 달에 50%라는 소문도 있고요. 그들이 며느리를 통해 회사까지 노리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대로 두면 제가 평생 일군 회사가 범죄 조직의 자금 창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손자들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SNS 전문 탐정을 고용해 조사해보니 그들은 공개 계정과 비공개 계정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개 계정에는 사랑하는 할아버지라는 가식적인 글을 올리면서 비공개 계정에는 충격적인 글들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미치광이 할배 재산 다 물려받는다. 크크크. 치매 할배랑 사는 거 너무 힘들다. 제발 빨리 요양원이나 가시지. 상속 받으면 제일 먼저 청담동에 건물 산다. 기대된다. 흐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재산을 노리는 하이에나였을 뿐입니다. 최 변호사가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건네주었습니다. 연보가 이 정도면 배임, 횡령, 배임수재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 철민이는 최소 5년은 실형이야. 박 회계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국세청에 불법 비자금 제보하면 세금 추징은 물론이고 조세 포탈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들고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배신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추석날 아침, 저는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배회했습니다. 내복바람으로 거실을 서성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맞나? 여기가 어디지? 아내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여보, 옷을 입어야죠. 오늘 애들 오는 날이잖아요. 저는 멍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우리 어머니세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식사 시간, 저는 숟가락으로 국을 퍼먹으려다 온 옷에 흘렸습니다. 젓가락은 거꾸로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다가오자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누가 도와줘. 며느리는 깜짝 놀라 물러섰지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점심때는 더 심하게 연기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 현관으로 가려 했습니다. 나 이제 회사 가봐야 해.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 아버님, 오늘은 추석이에요. 회사 쉬는 날이잖아요. 추석 아니야. 오늘 분명히 이사회가. 철민이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요즘 안 보이시네. 전원 얘기할 시간이다. 손자들은 깔깔 웃으며 휴대폰으로 제 모습을 몰래 찍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다 정리해야겠어. 철민이가 앞으로 바싹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취기가 올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자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잠시 내가 준비한 영상이 있단다. 리모컨을 들자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 아버님이 그걸 어떻게 조작하시려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똑바로 허리를 펴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작은 네 남편이 전문이지. 회사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 아주 교묘하던데. 순간 철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차례로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계좌 내역, 위조 서류, 비자금 증거까지. 이게 무슨... 철민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강남 노름판장 CCTV 30억 노름 빚 증거, 조폭들과의 통화 녹취록.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자들의 SNS 캡처 화면이 떴습니다. 곧 미치광이 할배 재산 다 물려받는다 크크. 치매 할배 언제 요양원 가냐 크크. 이건 해킹된 거예요. 손자들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철민이가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현관에는 특수부 형사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철민 씨, 특수범죄수사부입니다. 체포하겠습니다. 수갑 채우는 소리가 찰칵 울렸습니다. 쓰러져 있던 며느리가 겨우 정신을 차리더니 제 발로 일어나 도망가려 했습니다. 노름빚은 도망간다고 해결될 것 같나? 조폭들이 지금쯤 자네 뒤를 쫓고 있을 텐데. 며느리는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손자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재산 환수 소송장, 상속 포기 각서. 여기 다 준비되어 있다. 아버님. 이제부터 난 자네들과 부자가 아닐세. 법정에서 보자. 경찰이 철민이를 연행해 가는 동안 저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제 회사와 재산을 노리던 하이에나들. 이제 그들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날 차례입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입니다. 추석날 그 사건 이후 저는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아들 김철민에 대한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횡령 100억 원, 배임 30억 원, 업무상 배임 50억 원. 검사는 제 고소장을 보더니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을 정말 고소하시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법과 정의가 더 진합니다. 검찰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철민이의 범죄 혐의는 명백했고 증거도 완벽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바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저의 결정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제가 보유한 회사 지분 60%를 재분배하고자 합니다.
임원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창립 멤버인 최봉원 이사에게 10%, 강민호 이사에게 10%, 그리고 나머지 40%는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 전원에게 1%씩 분배했습니다. 회사의 진정한 주인은 평생을 바쳐 일해온 여러분들입니다. 이어서 저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를 불러 재산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현금 30억 원, 부동산 300억 원. 이 중 90%를 장학재단 설립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은 가난한 학생들의 교육 지원입니다. 재단 이사진은 모두 교육계 원로들로 구성했습니다. 제 가족은 어떤 형태로든 재단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정관에 명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저의 집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명품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협박까지 합니다. 30억만 빌려주시면. 저는 그녀의 말을 자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벌어서 갚아라. 그게 진정한 반성이다. 아버님. 이제 그만 가보게. 그날 이후 며느리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손자들도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큰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외제차도 명품도 없이 지하철을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졸업하고 취직하고 싶어요.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힘으로 사는 건 좋지만 이제 난 네 할아버지가 아니야. 할아버지. 나가 보거라.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걸 그들은 이제야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철민이는 구치소에서 반성문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어보지도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진정한 반성은 글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니까요. 이제 제 회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직원들이 주인이 된 회사는 더욱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첫 해에만 10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인생의 의미입니다. 아내는 아들을 생각하며 가끔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내린 마지막 결단이자 진정한 사랑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도리와 양심이라는 것. 그들이 이쓴 교훈을 평생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제 아들 김철민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방청석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한 사건이라 세간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김철민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법정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징역 5년, 추징금 120억 원을 선고합니다. 철민이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검사는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자수와 같은 효과를 인정받아 5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법정 밖에서는 취재진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을 고발하신 심정이 어떠십니까? 아드님을 감옥에 보내신 뒤 회사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법 앞에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그저 옳고 그름이 있을 뿐입니다. 한편 며느리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노름 빚 30억을 갚지 못해 결국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명품 가방과 보석들도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그녀는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평생 운전기사의 보살핌을 받던 그녀가 이제는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작은 분식집을 차려 하루 12시간씩 일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언니, 이 떡볶이 맛이 왜 이래요? 안 매운 거 시켰는데 왜 이렇게 매워요? 죄송합니다, 손님. 금방 덜 매운 걸로 해드릴게요. 고객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그녀의 모습이 과거 허세 부리던 모습과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손자들의 몰락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외제차는 모두 리스 회사에서 압류해갔고 골프장 회원권도 취소되었습니다. 등록금도 제때 내지 못해 휴학계를 내야 했습니다. 큰 손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작은 손자는 주유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어떤 기름 넣어드릴까요? 처음으로 땀 흘려번 돈으로 밥을 먹어보는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식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결단을 내렸다. 이런 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자식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다. 각종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고 유명 출판사에서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자고 했습니다.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는 타이틀로 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제가 설립한 장학재단의 운영 방식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는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사에서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자고 했고 유명 작가들은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양심적 기업인상, 올해의 교육자상 등 각종 상의 후보로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한 인간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을 뿐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마치 달빛 같아서 적당히 비추면 길을 밝혀주지만 너무 밝게 비추면 오히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제 자식들은 그 현란한 빛에 눈이 멀어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성실함이라는 땀방울의 가치를, 정직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노동이라는 생명의 숨결을, 이제야 그들은 진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분식집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의 의미를 배웠다고 합니다. 손자들은 편의점과 주유소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며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있습니다. 철창 너머에서 아들은 하루하루 반성문을 쓰며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혹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마치 봄날 꽃을 피우기 위해 혹독한 겨울이 필요한 것처럼 제가 그들에게 준 것은 쓰디 쓴 약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약이 그들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독하디 독한 아버지로 남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나침반, 정직이라는 지도, 성실이라는 뿌리, 사랑이라는 등대. 이것들이야말로 제가 그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진정한 유산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때로는 칼이 될 수 있다고. 그 칼로 자식의 욕심이라는 종양을 도려내야 할 때가 있다고. 저는 이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장학재단에 나가 가난한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키우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의 맑은 눈동자를 볼 때마다 다짐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 세상, 정직이 패배하지 않는 세상,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인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야말로 제가 제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정한 성공의 모습입니다.